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제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성격도 좀 강하고 인상도 세다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서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 하나 잘못 만났다가 최근까지도 인생이 아주 피곤해지는 일을 경험했거든요. 인생이 아주 피곤해지는 일을 경험했는데요. 그 일로 인해 남편과는 두 번 다시 상종하고 싶지 않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럼 제가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여보, 사유줘. 내가 이렇게 빌게, 어?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두 눈을 감고 긴 숨을 들이마시었다 내쉬었어요. 아, 형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퍽퍽 둔탁한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고 남편의 비명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나지막하게 한마디 했어요. 오빠, 애들 아빠야. 거기까지만 해. 전화를 끊고 나자 지난날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10년 넘게 살면서 누구보다도 믿었던 남편이었어요. 당연히 내 남편이 그런 일을 저지르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일을 당한 것도 남편을 너무 믿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은 원래는 순한 양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성격이 외향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편이라면 남편은 내성적이고 분위기 맞추고 따라가는 성격이었죠. 그래서 제가 남편의 구애에 더 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제게 맞춰주기만 하니 싸울 일도 없었고 의견 충돌이 난 적도 없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남편의 친척들 사이에서 이런 말도 나왔었어요. 신부 성격이 보통이 아니겠는데, 운제가 꽉 잡혀 살겠어. 실제로 남편은 저와 친정 식구들 앞에서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맞춰주는 편이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글쎄, 난 다 좋아. 당신이 가고 싶은 데가 어딘데? 왜 맨날 내 의견을 물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말해보라니까. 그럼 나는 몰디브 가고 싶어. 몰디브? 거긴 바다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 게다가 거기가 좀 멀어? 비행기를 10시간도 넘게 타야 되잖아. 가면 좋긴 하겠지만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힘들 것 같은데. 거기 말고 다른 데 말해봐. 그럼 가까운 오키나와? 나 거긴 가봤어. 다른 데 말해봐. 하와이? 신혼부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하와이라던데. 거기도 괜찮긴 한데. 근데 자기야, 필리핀 보홀은 어때? 나 옛날부터 고래상어 보러 꼭 가보고 싶었거든. 그래, 그러자. 아이, 자기야, 근데 처음부터 신혼여행지는 보홀로 정했던 거지? 무슨 소리야. 지금 말하다가 생각난 거지. 그럼 자기도 오케이 한 거다. 신혼집을 구할 때도 제 의견대로 따라주었죠. 저희는 서울 외곽지에 있는 20평대 연립주택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돈이 좀 모자랐지만 시댁에서 조금 보태주어 간신히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께 부탁한 모양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은행에서 대출까지 내며 우리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고요. 심지어 자녀 계획까지 제 의견대로 해주었습니다.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싶었어요. 만약 딸만 둘이거나 아들만 둘이면 하나 더 낳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들을 하나 낳은 후에 곧이어 딸을 낳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게 해주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착한 거라고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던 거였죠.
친정 식구들과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저희 오빠들에게 늘 깍듯했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오빠들도 그렇게 믿었고요. 하지만 남편의 본성을 한 것은 아이를 둘이나 낳은 후였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일이었어요. 남편이 슈퍼마켓에 가서 계산을 할 때의 일이었죠. 저는 아이들 간식을 사려고 슈퍼에 간 거였고 남편은 퇴근길에 슈퍼에 들린 거였습니다. 남편은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에 서 있더군요. 그런데 그곳에서 본 남편은 조금 낯선 모습이었죠. 이거 하나 줘. 얼마야? 분명히 카운터를 보고 있는 슈퍼마켓 주인은 남편보다도 20살은 더 많아 보이는 아저씨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남편이 반말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고 남편을 부르자 깜짝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언제 왔냐고 반색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지금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죠. 지금 당신 반말한 거야? 뭐가? 지금 아저씨께 반말한 것 같아서. 아니야, 그런 거.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남편은 제 어깨를 잡고는 서둘러 슈퍼를 나오더군요. 그런데 아저씨가 남편을 바라보는 표정은 탐탁치 않아 하는 눈빛이었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쯧쯧 차기까지 하셨죠.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습니다. 내가 아는 남편이라면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기에 잘못 들었을 거라는 남편 말에 수긍하고 만 거였죠. 더군다나 그날 이후로 남편을 유심히 보았을 때 그런 모습을 또 보인 적이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무렵 남편의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쯤에 연립을 팔고 25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남편도 아파트에 처음 살아보아서인지 그 고급스러움에 무척 좋아하는 눈치였죠. 한동안 좋은 집에 심취해 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아는 동생네 부부도 아파트로 이사를 한다고 했죠. 양가 도움 없이 아파트를 사서 이사가는 상황이라 축하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의 남편이 제 남편에게 집들이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죠. 회장님, 저희 집들이 때 꼭 오세요. 집들이식이나 하게? 그 말에 남편을 뺀 나머지 우리 모두는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깔보는 듯한 뉘앙스로 남편이 말한 걸 저도 느꼈기 때문에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상대방 기분 나쁘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고 하니 자신은 아무 의미 없이 이야기한 거라고 요즘 집들이 잘 안 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집 사서 이사하면 집들이 하는 분위기였어요. 요즘이야 정말 잘 안 하긴 하지만요. 남편은 제가 어이없어 하자 도대체 왜 그러냐며 별것도 아닌 걸로 꼬투리를 잡는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그만 이야기하라고 단호하게 말하니 그제야 투덜거림을 멈추었죠. 아파트에서 산 지도 꽤 시간이 흘렀을 무렵엔 더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계신 경비 아저씨는 특히 우리 아이들과 인사도 주고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쓰레기를 버리고 온다며 나가서는 한참이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싶어서 제가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장에서 경비 아저씨를 상대로 언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아이씨, 나무 판때기 하나 버리는데 무슨 돈을 내라고 난리야. 사실 남편이 한 말은 제가 이곳에 적은 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욕이 너무 많이 섞여 들어가서 제가 차마 사실대로 적기도 민망하네요. 아무튼 남편은 경비 아저씨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로 반말은 물론이고 욕도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었죠. 저는 놀란 마음으로 그곳으로 얼른 달려갔어요. 제가 나타나자 남편은 또다시 별일 없었다는 듯이 목소리를 낮추더라고요. 상황을 보아하니 경비 아저씨는 나무는 쓰레기 수거가 안 되니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라고 한 거였고
남편은 왜 작은 나무떼기 하나 버리는데 돈을 내라고 하냐고 욕을 하며 따져 묻고 있던 거였습니다. 평소 우리 아이들과 저와는 잘 지내던 경비 아저씨였기에 제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폐기물 스티커 붙이는 거야 당연한 건데 왜 욕까지 하며 연세도 많으신 어른께 반말까지 하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본인이 더 억울하다는 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집으로 올라온 후에 지갑을 들고 빵집에 갔습니다. 빵과 우유를 사서 한 보따리 사들고 경비 아저씨를 찾아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스티커 값을 드렸어요. 경비 아저씨는 괜찮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언짢아 보이셨죠. 그리고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제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집 아저씨가 성격이 아주 불같아요. 지난번엔 청소 아줌마랑도 싸웠다더라고. 그 아줌마 앞에다가 보란 듯이 쓰레기를 던져서 아줌마가 한마디 했더니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애 엄마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지 그거 참 신기하네요. 내가 별말을 다 하네. 그냥 속상해서 아무 말이나 했다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 일로 인해 남편의 인성에 대해 무척 실망했습니다. 여전히 저와 친정 식구들에게는 다정하고 착한 사람인 척했지만 자기보다 조금 약해 보인다 싶으면 아주 센 척을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에 오래 살수록 남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점점 안 좋아져만 갔어요. 인성 쓰레기라는 별명까지 붙었다는 말을 뒤에서 돌아 들었으니 말 다 했죠. 남편은 자신이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자신도 모르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풀어온 것 같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는 했지만 한편으로 우리 가족들에게도 저러는 날이 올까 봐서 마음 한켠에 불안과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큰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한창 교육비가 많이 들어갈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기에 남편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무려 1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았어요. 그때는 저도 일을 하지 않던 시기였어요. 원래 결혼 전에 하던 일이 있었는데 출산 후 모든 일을 오빠들에게 넘긴 후였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생활비 없이 살려니 정말 돈 한 푼이 아쉬웠습니다. 오빠들에게 연락해서 제게 맡겨줄 일이 있으면 맡겨달라고 할 정도였죠. 오빠들은 제게 사정이 어려우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돈을 빌려 쓰는 것보다는 벌어서 쓰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간간히 알바식으로 일을 하며 얼마간의 돈을 벌어서 생활비로 썼습니다. 아이들 학원 보내줄 정도는 되지 않아서 학교 끝나면 집으로 와서 숙제하고 예습 복습하게 시켰어요. 다행인 건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서 학교 성적이 곧잘 나왔다는 거였죠. 큰아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이라도 남편 회사 일이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었어요. 가끔 남편이 돈을 가져오긴 했는데 정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월급이 200만 원 정도였는데 남편이 가져오는 월급은 50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집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편이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고요. 남편은 분명 회사에 가는 것처럼 하고 나갔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직원에게 그랬죠. 남편이 저한텐 회사에 안 간다고는 말 안 했는데요. 회사에서 임금을 제대로 안 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회사가 아직도 많이 어려운 거예요. 빨리 정상화돼서 밀린 월급이 제대로 나와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네? 그럴 리가요. 제가 격리라서 회사 직원들 월급 전부 입금해서 알거든요. 조 대리님 임금 253만 원 늘 입금해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 월급 밀린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보네요. 격리라던 그 직원은 제게 숨기는 것 없이 아주 요목조목 잘도 말해주더군요.
아마도 남편의 평소 행실 때문에 앙심이라도 품은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경리에게 그동안 월급 명세서 나온 것 좀 볼 수 있냐고 물었고 회사에 찾아오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찾아가 남편의 1년치 월급 명세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알던 월급 200만 원이 아닌 253만 원에 상여금까지 하면 30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그 격리 말대로 매달 월급 명세서가 지급되어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화를 가라앉히려고 제 주변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아이들은 잠을 자느라 각자 방에 들어갔고 저는 불 꺼진 거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어이없는 건 남편이 일하고 오느라 힘들었다며 자켓을 벗더라고요. 아우, 힘들다. 오늘따라 일이 많아가지고. 많이 힘들었다고? 당신 오늘 회사 안 갔잖아. 격리 직원이 전화 왔던데 어? 남편은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뱁새 같던 눈이 지금까지 저렇게 커졌던 적이 있던가 과거를 돌아볼 지경이었죠. 어디 갔다 왔어? 제가 꼬치꼬치 캐묻자 남편이 갑자기 울먹이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사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회사에서 직원들이 날 따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한강 다녀왔어. 하지만 감정적으로 나오는 남편에게 휘둘릴 제가 아니었습니다. 핸드폰 내놔봐. 어? 갑자기 핸드폰은 왜? 내놔봐. 저는 남편 핸드폰을 뒤져보았습니다. 어쩐 일인지 문자고 통화 내역이고 싹 비워져 있더라고요. 다 지웠네? 뭐 내가 보면 안 되는 거라도 있어?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핸드폰에 이것저것 문자랑 전화 통화 내역 있으면 지저분해 보여서 지운 거야. 평소에도 잘 지워. 근데 당신 오늘 왜 그래? 내가 회사 일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 안 들려? 저는 남편 앞에 월급 명세서 1년치를 던졌어요. 종이들이 남편 가슴에 맞고 떨어지며 흩어졌죠.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눈빛이 흔들리더군요. 설명해봐. 그동안 돈 없다고 나한테 생활비도 안 줬잖아. 그게 여보 정말 미안해.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까는 눈물에 이제는 무릎까지 꿇으며 변명을 대기 시작한 거였죠. 사실 우리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 당신한테 말 안 해서 미안해. 당신 걱정할까봐 말 못했어. 근데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비랑 입원비도 갚아주고 생활비도 좀 드렸어. 아버님 지금 입원 중이셔? 어? 그런데 내일 퇴원하시니까 당신은 가볼 필요 없어. 아버지 좀 괜찮아지시면 그때 같이 찾아뵙자. 그 말을 듣는데 치가 다 떨리더라고요. 내 남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어서 소름이 돋기까지 하더라고요. 어쩜 눈앞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과는 제가 바로 어제까지도 만났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버님이 어제 점심때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점심밥 좀 달라고 하셔서 식사를 차려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가셨었어요. 그때는 그 대화 내용이 뭔지 전혀 몰랐지만 오늘 일이 터진 후에야 짐작이 가더군요. 어제 아버님이 식사를 하러 오신 것도 이상한데 그보다 더 이상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된장국 맛이 좋다. 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불편해 죽겠지. 그래도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가 조만간 큰 거 하나 가지고 물을 테니까. 불편하긴요. 별로 차린 것도 없는데요. 근데 큰 거라뇨? 어떤 거요? 아버님 요새 낚시라도 하세요? 아, 낚시. 그 비슷한 거긴 하지. 뭐 하시는데요? 아무튼 그런 게 있다. 그나저나 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제가 아버님 때문에 고생한 일이 있어요? 이거 밥 차려드린 거요? 아니다. 넌 아직 몰라도 돼. 그럼 나 간다. 아버님, 요새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아무래도 치매가 오신 건 아닌가 해서 여쭌 거였어요. 그럼. 나 아직 젊다. 아버님은 당최 알아듣지 못할 말만 하시고는 뭐가 기분이 좋으신지 껄껄 웃으시며 나가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저희 집에 씩씩하게 들어와 밥 2그릇 뚝딱 하고 가신 아버님이 입원을 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제 일을 말하며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죠.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게 너무나 가증스럽더군요. 제가 빠져나갈 구멍 없이 따져 물으니 그제야 진실이 조금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대로 말할 테니까 대신 화내기 없기다. 알았지? 됐고 빨리 사실대로 말해봐. 아버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돈 좀 빌려드렸어. 근데 사실대로 말하면 자기가 걱정할까봐 핑계를 좀 댔는데 아버지가 어제 다녀가신 줄은 몰랐지. 아, 아버님이 어제 말씀하신 게 그거였구나? 큰 거 어쩌고 하시더니. 아버지가 얘기하셨어? 그러면서 남편은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줄 알고는 제가 모르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하더군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남편과 함께 주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시아버지가 바다 이야기라는 게임장에 드나들었다는 거였죠. 남편도 시아버지와 비슷한 말을 하더군요. 요즘 주식이 좀 올라서 재미를 보고 있는 중이니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1년간 못 준 돈 한 번에 준다며 큰 소리를 뻥뻥 치더니 며칠 못 가 제 발에 뻥 차였습니다. 주식은 모두 휴지 조각이 됐고 아버님은 사행성 게임에 빠져 아들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거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허공에 발차기를 날렸는데 제가 생각보다 다리가 길었던 건지 그게 그만 남편 배에 꽂히고 말았어요. 남편은 억걱거리며 구역질을 해댔고 저는 남편에게 두루마리 휴지를 냅다 던졌습니다. 바닥에 침 흘린 거 다 닦아놔. 제가 그동안 생활비 쪼들려 하며 힘들어하는 거 뻔히 알았으면서 어떻게 저 모르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과연 내 남편, 내 가족이 맞나 싶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끝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편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장 이혼 서류 제출하고 싶은 심정인데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서는 네 시아버지 생신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총 맞았어요? 지금 상황에 아버님 생신상 차리게요. 저 그냥은 못 넘어가요. 그럼 뭐 생신상 안 차리고 그냥 못 넘어가면 우리 운재한테 복수라도 하게?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기로써니 네가 뭐 이혼이라도 할 거니? 애도 둘이나 있는 애 엄마가 애들 생각을 해야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네가 참아야지 어쩔 거야. 어쩜 아버님이랑 똑같이 얘기를 하는지 이래서 부부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시아버지와 전화로 한바탕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 반응이 어머님과 똑같았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디 감히 시아버지 앞에서 불같이 화를 내. 지금 너보다 더 속 타는 거 나다. 넌 꼭 이렇게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야겠냐? 막말로 내가 크게 한 방 터뜨렸으면 너도 좋아했을 거 아니야. 다 너희 부부 잘 되게 하려고 내가 노력했는데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런걸. 어른을, 그것도 시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대해? 똥 싼 놈이 성낸다더니 아버님이 지금 그러고 계신 거 아세요? 앞으로 그 게임장에 또 한 번만 더 들락거리시면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셨죠? 너는 애가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그러니 운재가 네 앞에서 그동안 기도 못 펴고 살았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 같아서는 당장 도장 찍고 이 집구석이랑 종지부를 찍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끝낼 제가 아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을 꾹 참고 있었죠. 게다가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 앞에서 길을 못 펴고 산 게 아닙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그런 것일 뿐이었죠. 남편은 강약, 약강인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해지는 사람이요. 게다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었죠.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식탁에 앉아 얼음을 씹어 먹는데 오빠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금주야, 너 큰 돈 벌게 생겼다. 오빠의 그 말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물었죠. 얼마나? 큰 거 한 장은 좋게 되겠어. 큰 거 한 장이면 1억은 넘는다는 소리였어요. 생각 좀 해볼게.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와 10대 때부터 알아온 사이고 허물없이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는 사이였기에 남편과의 일도 전부 털어놓았죠.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가 자기 일처럼 흥분하더니 마지막에 한마디 남기더군요. 미친 것도 아니고 왜 그런다니?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데 사람이라 때릴 수도 없고 내가 다 열받는다. 미친 개? 미안. 내가 너무 흥분해서. 내가 말이 좀 심했나? 아니, 전혀. 고맙다, 친구야. 도움이 됐어.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오빠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 계획을 털어놓았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 그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남편에게서 살려달라고 전화가 온 거 말이에요. 저는 진짜로 남편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 생각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걸 도와준 게 오빠들이었고요. 사실 저희 오빠들은 남들이 보기에 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채업도 하고 탐정일도 하고 있거든요. 원래 본업은 사설 탐정이었는데 제가 결혼 전에 하던 사채업을 이전받아서 겸업을 하고 있었어요. 젊은 여자가 사채업을 한다고 하면 우습게 생각하고 돈들을 빌려가는데 저는 그동안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돈을 못 받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채무자가 사고로 죽어서 못 받은 적 말고는요. 아무튼 남편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주 간절하게 제게 잘못했다고 빌 때 오빠들을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오빠들과 남편이 있던 장소로 찾아갔죠. 남편은 이미 여기저기 얻어터져서 멍들고 상했더군요. 예전에 착한 줄 알았던 남편이었다면 울고불며 피를 닦아주었겠지만 이제는 어떠한 정도 남지 않은 남의 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 사진 5장을 내밀었어요. 남편이 그 사진을 보더니 그제야 상황 파악을 하더군요. 골라. 뭘? 딱 한 명만 살려줄게. 남편의 눈빛이 공포심에 심하게 흔들리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며 다시 말했습니다. 딱 한 명만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빼준다고. 왜? 지금 보다시피 당신이 폭행을 당했잖아. 그치? 근데 당신이 이거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우리 오빠들이랑 나 신고하면 내가 아주 곤란하겠지? 그러니까 이 여자들 중 딱 한 명 빼주는 조건으로 당신도 신고하지 말라고. 어때? 남편은 불륜녀들이 위자료를 내던지 말던지 자기랑 상관없는데 자기가 왜 그래야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영원히 그냥 묻히던지. 저는 일부러 겁을 좀 주려고 드럼통을 발로 툭툭 건드렸어요. 강약 약강인 남편이라면 이 정도에도 쭈그러들 게 분명했으니까요. 역시나 제 예상이 맞더군요. 남편은 우습게도 5명의 불륜녀들 중에 한 명을 고르더군요. 얘야? 알겠어. 당신 멍 다 빠지고 나면 소송 시작될 거야.
그리고 내일부터 회사는 나가지 말고 내가 전화해놨어. 당신 아프다고. 남편은 쭈그리고 앉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이런 남자를 뭐가 좋아서 만났었는지 참 저도 눈이 삐었었더라고요. 남편을 본고에 태워 큰오빠네 집으로 보냈습니다. 집으로 데려가면 아이들이 놀랄까 봐서요. 아이들이 아빠를 찾을 때면 지방 출장을 갔다고 했어요. 애들에게만은 거짓말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보름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남편 멍도 조금씩 사라져갈 쯤 저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시작했어요. 남편도 집으로 들어왔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이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아빠와 이혼을 하게 될 거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냥 어리기만 한 아이들도 아니었고 저를 닮아 강심장이기도 했기에 솔직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 일로 인해 아이들은 제 아빠에게 무척 실망했죠. 소송 진행은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소장이 내연녀들에게 날아갔고 저는 이미 오빠들 덕에 증거가 차고 넘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별거 중인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건 약속이랑 다르잖아. 영채는 빼준다며. 소송 안 걸겠다며.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하더라고요. 약속을 어겼으니 자신도 오빠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고요. 저는 그냥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고소? 증거는 있고? 병원 기록이나 증거 영상이나 사진 찍은 거 있어? 뭐? 아니면 지금 몸에 멍자국 하나라도 남아있나? 내가 왜 상간녀 소송을 3주 뒤에 했는지 생각해 본 적은 있어? 멍청하기는. 남편은 말문이 막히는지 방향을 바꿔서 애원과 호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채는 건들지 말라고 발악을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만 나왔어요. 징징대지 말고 위자료나 준비해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도 말하지만 내 편이면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지만 남의 편이 되는 순간 아주 냉혈한으로 바뀝니다.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남편에겐 그 어떠한 미련도 남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혼을 준비하며 다시 원래 하던 사채업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오빠들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죠. 이혼 이야기가 오갈 때만 해도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던 시댁에서도 이혼이 기정사실화되자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제게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해서 거절했더니 어느 날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남자가 그럴수록 여자가 내조를 더 잘했어야지. 뭐 잘났다고 이혼을 해? 너네들 생각은 눈꽃만큼도 안 하니? 애들 생각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불행한 모습 보여주느니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려고요. 아이고 또 따박따박 말대답. 네가 그러니까 운재가 그렇게 밖으로 놔둔 걸 거다. 내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앤데 집에 마음 못 붙이고 딴 여자들을 만났겠어? 걔가 좀 욱하는 성질 때문에 홧김에 만난 거지. 아마 진심으로 누굴 좋아하고 그래서 살림 차릴 생각으로 그런 건 아닐 거다. 그럴수록 네가 더 얘기도 좀 잘 들어주고 이해를 해줬어야지. 안 그러니? 어머님은 이해심이 많으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이제 남남들 사이인데 저한테 오셔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가서 아버님이나 잘 간수하세요. 아버님 땡땡 식당 김씨 아줌마랑 노래방도 가고 모텔도 가던데요. 뭐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시잖아요. 저 마음만 먹으면 다 알아내는 거.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가방을 챙겨 후다닥 나가시더라고요. 사실 시아버지 이야기는 남편 뒤를 캐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찾아와 제 속을 뒤집어 놓지만 않았어도 굳이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 속을 살살 긁으시니 저도 시어머니 속을 뒤집어 준 거였죠. 아마 시어머니 성격에 바가지를 겁나 긁을 게 뻔했고 시아버지는 더 욱해서 더 밖으로 돌 게 뻔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랑은 상관없는 집안 이야기였죠. 이혼 판결을 받는 날 법원에서 남편을 보게 되었는데 이혼하기 싫다고 저한테 매달릴 때는 언제고 처음 보는 새 여자랑 팔짱까지 끼고 보란 듯이 나타났더군요. 제 앞에서 뽀뽀하고 꼴값을 떠는데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애들이 저 꼴 안 봐도 돼서 다행이란 생각만 들었어요. 앞으로 양육비나 다달이 똑바로 줘. 넌 내 여자친구들한테 1억이 넘게 처받아놓고 양육비까지 받아가려고 그러냐? 진짜 양심도 없다. 그게 양심이랑 무슨 상관이야? 받을 거 받고 끝내는 게 당연한 거지. 당신도 양육비 뺑이 칠 생각하지도 마. 내 성격 알지? 당하고는 절대 가만히 안 있는 성격인 거. 명심해, 양육비.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챙기며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도 있어서 아이들에게 미안했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그런 저를 응원해주고 챙겨주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보내는 양육비 덕에 아이들 학원을 보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 남편에게 연락도 없이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저는 혹시 남편이 죽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2번 다시 연락하고 싶지 않았지만 양육비 때문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양육비 안 들어왔던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답도 없고 전화도 없더군요. 몇 번 더 비슷한 문자를 보내놓았어요. 그런데도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요. 그렇게 3개월이 훌쩍 지나더군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후 아이들은 전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전 남편의 주소를 물었어요. 아이들이 아는 주소를 문자에 찍어서 남편에게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이번 주 주중에 양육비 안 넣으면 주말에 찾아간다. 이 주소 맞지? 라고요. 그랬더니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양육비 입금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상대방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전 남편이 아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예전 내연녀 중 한 명이라 생각하고 넘겨짚으며 물었어요. 혹시 오영채 씨? 그러자 그 여자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분노에 좀 떨리는 듯 했어요. 오영채? 그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고 당신 왜 자꾸 내 남편한테 문자해요? 남편? 혹시 조은재 재혼했어요? 참 제주도 좋네. 나 조은재 전 부인인데 양육비 안 들어와서 연락한 거예요. 앞으로 양육비는 나한테 얘기해요. 내 남편한테 어떤 연락도 하지 말아요. 앞으로 내 남편한테 문자든 전화든 자꾸 연락하면 양육비 절대 안 줄 줄 알아. 내 말 알겠어요?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요. 그러면서 자기 연락처까지 알려주더군요. 만약 전 남편이 재혼을 한 상태라면 새 아내로서 전 부인과 연락하는 게 기분 나쁠 수는 있죠. 그래도 그 여자는 너무나 일방적인 태도를 취하더군요. 언제 봤다고 반말까지 섞어서 얘기하는지 저도 기분 좋게 말이 나가진 않았어요. 조은재 바꿔봐요. 직접 얘기하게. 내 말 못 알아들었어요? 내 남편이랑 연락하지 말라고. 내 남편한테서 떨어지라고. 뭐라고요? 진짜 말 안 통하네. 똑바로 들어. 내가 연락하는 거 싫으면 당장 양육비부터 넣어. 알았어? 그 여자가 먼저 예의 없이 나오기에 저도 더 이상 고분고분 답해줄 이유가 없더라고요. 양육비나 넣으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양육비는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당장 아이들 학원비 입금 날짜가 돌아올 텐데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전 남편이 그나마 애들한테 해주는 게 이것뿐인데 이것조차 안 하고 있으니 열이 받더라고요.
결국 또다시 연락을 취했어요.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받질 않길래 그 여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황당한 요구를 하더라고요. 당신 애들이 남편한테 카톡으로 사진 보내고 문자 톡 주고 받던데 앞으로는 하지 말라고 해요. 만약 사진이나 문자 보낼 일 있으면 내 전화로 하라고 하고요. 아이들이 아빠한테 일상 사진과 문자야 주고받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혼 후에도 아빠는 아빠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의 요구를 듣자 이게 뭔 개벽다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더군요. 이건 뭔 개소리래? 선 넘는 소리 그만하고 옆에 좋은 제 있으면 바꿔. 그런데 그 여자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횡설수설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정말 전 남편의 새 부인이 맞는 건지 의심이 들 지경이었어요. 도대체 저런 미친 여자는 어디서 만나는 건지 의아할 지경이었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여자였어요. 말을 들어보면 전 남편에게 대단히 집착하면서 자기 말만 하는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계속 엮이면 골치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스쳐 지나가더군요. 실제로 그 사람은 그 후로 제게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제도 자기 남편한테 연락했냐, 오늘도 연락할 거냐, 자기 남편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었냐 등등 대꾸할 가치도 없는 것들로 저를 아주 들들 볶더라고요. 자꾸 귀찮게 굴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여자의 말 중 제 귀를 거슬리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 키우기 힘들지 않냐, 자기가 대신 키워주냐, 그럼 애들이 아빠랑도 같이 살 수 있고 새엄마도 생기니 좋지 않냐라고요. 그 전에 온 문자 내용들이야 그냥 씹고 넘어가면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애들 이야기를 들먹이는 순간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봐요, 재혼녀 씨. 조은재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해서 머리가 이상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한 번만 더 나한테 연락하거나 헛소리하면 신고할 줄 알아. 알았어? 젊어서부터 여러 사람 상대해본 저였지만 이 여자는 좀 느낌이 쎄했어요. 그런데 정말 며칠 후에 엄청나게 황당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 다녀와서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며 저에게 두서없이 말하더라고요. 딸아이는 그 일로 좀 놀란 눈치였어요. 학교에서 오자마자 가방만 벗어 던지더니 제 앞에서 따다다다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어떤 모르는 아줌마가 학교 앞에서 나 끌고 가려고 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가 아빠 부인이라면서 아빠 집에서 같이 살자면서 끌고 가려는 거야. 자기한테 새엄마라고 부르라면서. 그래서 막 도망쳐서 바로 집으로 온 거야. 엄마, 그 아줌마 완전 이상해. 미친 사람 같았어. 딸아이의 말을 듣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분명히 선 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먼저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대화한 내용을 녹음해두고 남편과 통화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남편은 뒤로 빠져 있는 것인지 당최 전화 연결이 되질 않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여자를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한다고 경고를 했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라면 절대로 받지 않을 전화였지만 양육비나 재혼녀 일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남편과 이혼할 때 보이던 어머님의 악감정은 어디 가고 제게 반색을 하시더라고요. 생전 묻지도 않던 안부를 제게 다 물으시더니 전화한 용건을 말씀하셨어요. 지오엠이야,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했다. 언제가 너랑 헤어진다 어쩐다 해도 내가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재혼한답시고 아주 이상한 애를 데려와서 살림을 차렸는데 사이좋던 모자 사이 다 갈라놓고 아주 요물도 그런 요물이 없구나. 어머님 말로는 남편이 저와 이혼 후 거의 6개월 만에 재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결혼 생활한 지 1년 반은 되었다는 얘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얼마나 말이 하고 싶으셨는지 제가 아무 대꾸도 안 하는데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여자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있는 욕 없는 욕 다 끌어모아 하시더군요. 갑자기 제가 남편과 결혼한 무렵에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저한테 은근슬쩍 남편의 전 여자친구와 비교하며 저를 깔아뭉개고는 했거든요. 아무튼 그 일이 떠오르며 몸서리가 쳐지더군요. 은재가 결혼하고 나더니 이제 치엄마는 죽었다고 생각하는지 연락 한 통이 없어. 전화도 뜸하더니 이제는 아예 내 전화도 받질 않는구나. 이게 다 그 요물스런 년 때문이야. 네가 한 번만 꾹 참고 은재랑 계속 살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안 그러니?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 오셔서는 묻더라고요. 전화가 이상하다. 갑자기 끊기네. 너 배터리 나갔니? 아니요, 그냥 듣기 싫어서 끊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제 반응에 조금 당황스러워 하더니 한번 숙이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누가 뭐래도 지금 걔보다는 네가 100번 낫다. 너랑 결혼했을 때 은재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또다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전화를 걸어오셨는데 저는 안 받아버렸어요. 제가 지금 시어머니의 하소연을 들어줄 만큼 시어머니한테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은 거라고는 악감정 뿐인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시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냈더군요. 은재가 연락이 안 된 지 2주가 넘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긴 것 같구나. 그러면서 문자의 끝에는 제게 악담을 쏟아붓던 일에 대해 사과의 말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던 날 시어머니께서 제게 그랬거든요. 너는 누구랑 결혼해도 이혼할 애라고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는 말을 끝으로 헤어졌었습니다. 그랬던 시어머니였으니 제가 달가워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문자 내용은 제가 봐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집안일에 관여하기 싫어서 모른 척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결국엔 저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함부로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는 돌려보냈어요. 정 걱정되시면 경찰서에 가보시라고요.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채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도 돈은 벌어야 했으니 사무실에 다녀왔죠. 퇴근 후 피곤한 몸을 간신히 이끌어 소파 위로 던졌습니다. 씻지도 못한 채 소파에 누워버린 거였죠. 몸에 비릿한 먼지 냄새가 나는 게 신경이 쓰였어요. 씻고 자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던 중 뜬금없이 집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시간은 아이들이 모두 학원에 가 있을 시간이었어요. 밤 10시까지는 학원에 있다가 돌아오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라니 택배 올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지친 몸을 간신히 일으켜 인터폰을 확인해 보았어요. 그런데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군가 서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려고 해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서 누군지 보이질 않더군요. 누구세요?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은 안 하고 문을 두드려대더라고요. 누구시냐고요? 저는 조심스레 걸쇠를 걸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걸쇠가 풀리면서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전 남편을 보게 되었죠. 전 남편의 모습은 아주 기괴했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은 채 팔과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서 있는데 남편 발 아래로 물이 잔뜩 고여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 상태였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갑자기 여긴 왜 왔어? 꼴은 또 그게 뭐고? 남편은 제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신경질적으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기 왜 왔냐고? 그러자 남편이 제게 달려들어 팔을 꽉 잡고는 기겁한 표정으로 제게 말하더군요.
여보, 내 안사람이 찾아와도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 그러고는 제게 쪽지 한 장을 손에 쥐어주고는 사라졌습니다. 그 쪽지를 펼쳐보자 우리가 결혼한 날짜가 쓰여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게 뭐냐고 묻는데 남편은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져버렸고 남편이 사라진 자리엔 흥건한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피를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빠르게 쿵쾅거렸고 그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소파에 잠시 눕는다는 게 그만 잠이 든 거였어요. 잠에서 깬 후에도 놀란 가슴은 진정이 되질 않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꿈자리가 너무나 뒤숭숭해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 통화가 되질 않았어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전 남편의 집 주소를 확인차 물어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가겠다고 해서 집 앞에서 만났어요. 아파트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자 아무 대꾸도 없었습니다. 그냥 갈까 하다가 갑자기 그 꿈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는 비밀번호를 모른다기에 저는 혹시 아니겠지 하며 결혼기념일 날짜를 번호로 찍어보았어요. 그러자 거짓말같이 문이 열리는 줄 알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죠. 문 좀 따달라고요. 시어머니와 함께 전 남편의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나쁜 냄새가 코를 찔러왔습니다. 냄새.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이방 저방을 뒤지며 전 남편을 찾기 시작했고 곧이어 시어머니의 괴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으악 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바닥에 철푸덕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얼른 그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할 장면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방 한가운데는 식탁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의자 위에 남편이 강제로 앉혀져 있었어요. 전깃줄로 온몸을 칭칭 감아놓았는데 남편의 주위로 오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벌레와 구더기까지 들끓고 있었죠. 며칠이나 묶여있던 건지 바지에 그대로 대소변을 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그 장면을 보고 숨 넘어갈 듯 울기 시작하셨어요. 아들이 처참하게 죽은 모습을 본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며 남편의 맥을 짚어보았어요. 다행히 약하게나마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살아있어요. 얼른 119에 전화하세요. 작은 오빠는 남편 몸에 감긴 전깃줄을 끊어내고 몸을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역한지 오빠가 오만상을 찌푸렸죠. 아유, 냄새. 아이, 진상의 화상, 으이그. 그러자 남편이 실눈을 뜨며 간신히 새어나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곧이어 기진맥진해진 남편을 구조대가 데려갔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안 봐도 누가 그랬는지는 너무나 뻔한 거였죠. 전 남편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시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지방의 한 바닷가 모텔에서 재혼녀를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재혼녀가 붙잡혔다는 이야기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제야 남편을 찾아가 보았어요. 야, 조은재, 네가 처신을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저 여자가 널 죽이려고 감금을 다 하냐? 말 좀 해봐.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금주야, 네가 나 좀 보호해주면 안 돼? 나 너무 무서워. 헛소리 그만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만 말해. 전 남편이 말하길 그 여자가 조현망상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고 끊임없이 감시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자세히 들어보니 그 여자의 망상 장애를 유발한 건 남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엔 재혼 후에도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난 게 사실이었고 재혼녀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재버릇 개 못 주고 바람을 피우고 다녔던 거였습니다.
재혼녀가 저에게 집착하며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아이들 카톡으로 네 아빠랑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저와 전 남편이 다시 재결합하려고 한다고 상상해서 그런 거였어요. 남편이 그따위로 사니까 벌 받은 거라며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 여자는 어떻게 생겨먹은 여자인지 궁금해서 남편이 피해자 조서 쓰러 갈 때 저도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여보, 왔어요? 우리 아기 너무 예쁘죠? 담요를 말아서 끌어안고 있던 그 여자는 확실히 정상은 아니었어요. 그 아기 소리 좀 그만해.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미쳐 있을 거야? 막말로 태어난 애가 죽은 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바람만 안 피웠어도 우리 애가 그렇게 될 리 없었어. 남편의 재혼녀는 갑자기 책상 위에 볼펜을 집어들더니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막아선 덕분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혼녀가 진정하길 기다리고 그녀 앞에 앉아서 조곤조곤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쓰레기였는지 그리고 내가 그 쓰레기와 헤어진 이유까지 요목조목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지금 얼마나 속 편하게 잘 사는지까지요. 그리고 절대로 전 남편과 어떤 이유로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자 그 여자가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임신 6개월이었을 무렵 바람 피우는 남편을 말리러 쫓아가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꼬리뼈가 부러지면서 유산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 후 6개월간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서 생활해야 했는데 그 사이 남편의 태도가 차가워지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아마 여자는 망상이던 사실이던 남편을 계속 의심했을 것이고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착각을 한 거였어요.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재혼녀였습니다. 남편 새끼 진짜 나쁜 놈이에요. 나랑 말다툼하다가 우리 애를 발로 차고 때리기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벌 준 거예요. 죽어도 싼 놈이니까. 재혼녀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억울하다고 경찰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당장 이혼하자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경찰서에 함께 갔었는데 집에 오는 길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금주야, 우리 운재랑 다시 합쳐서 살면 어떠니? 내가 이렇게 비마. 어머님, 조은재만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도 이제 그만 정신 차리세요. 엄한 여자들 전 남편 옆자리에 붙여놓고 괴롭히지 마시고요. 그렇게 꿈 같은 일들이 지나가고 어느 날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기 지호 엄마, 혹시 내 증인으로 나서줄 수 있어? 알고 보니 재혼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증인석에 서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야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다면서요. 솔직히 제가 그래줄 이유는 없었어요. 제가 별 대답을 하지 않자 남편이 다급하게 그러더군요. 내가 돈 줄게. 얼마면 돼? 참 끝까지 저런 식으로 구는 게 참 조은재스럽다 싶었습니다. 증인을 돈으로 사면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몰라? 내가 미쳤어? 제발로 범죄자 되게. 대신 밀린 양육비나 일시불로 입금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본다고요. 그러자 밀려있던 양육비 6개월치가 한 번에 들어왔어요. 남편 말로는 자기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준 게 아니라 재혼녀가 못 주게 막아서 못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남편 말을 다 믿지는 않았어요. 아마 재혼녀가 그랬을 것도 맞겠지만 남편도 좋다고 양육비 끊었을 게 뻔해 보였죠. 그리고 저는 얼마 후 오빠들을 통해서 남편에게 계산서 하나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그걸 보았는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 지금 집에 이상한 계산서가 하나 도착했는데 이게 뭐야? 그거? 당신 구해준 목숨값. 오빠가 문 열고 들어간 값에 전깃줄 풀어준 값에 전신 마사지 해준 값까지 해서 금액 다 청구했어.
오빠가 특별히 아는 사람이라고 더 비싸게 받겠대. 그 정도는 당신이 이해할 수 있지? 남편은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기 돈 없다고 징징대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돈 없어? 금주일수라고 있는데 소개시켜줘? 그러자 남편이 아니라고 괜찮다며 곧 입금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입금 받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아이들과 여행을 떠났어요. 간만에 쉬어보며 꿈같은 일주일을 보냈죠. 재혼녀는 강금 및 살인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인데 그 여자가 그랬다더군요. 자기는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요. 그래서 남편의 친자식들을 데려와서 키워야 한다고 했다네요. 그 말을 시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소름이 끼쳐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아이들을 위해서 증인석에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아마 그 여자도 처벌을 면치 못할 것 같아요. 얼마 전 우연히 시어머니를 마주쳤는데 몇 달 사이에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아들놈이라고 하나 있는 게 부모 속을 왜 그리 썩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참, 남편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어렸을 때 너무 거짓말을 못해서 거짓말할 때마다 칭찬해줬더니 그게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참 자식이 저러는 데에는 부모도 한몫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남편은 연애 그만하고 양육비 노예로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